안녕하세요. 아는비서관입니다. 최근에 이코노미스트에서 재밌는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중국의 글로벌 팬클럽이 늘어나고 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진렌이 선언했다. 중국은 점점 더 쿨해지고 있습니다. 라고요. 중국이 쿨하다고요. 10년 전만 해도 판다나 쿵푸, 공자학원 같은 걸 내세우던 그런 나라가 갑자기 쿨하다니. 그 근거가 더 기가 막힙니다. 올해 중국은 어글리 큐트한 라부부 인형과 딥시크의 AI의 성공, 그리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 실험을 자축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외교부 대변인이 못생긴 인형을 쿨함의 근거로 든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그냥 웃고 넘길 일이 더 이상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이 스스로를 어필하는 방식, 즉 소프트 파워의 전략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신호로 읽히거든요. 이런 쿨함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컨설팅 회사인 글로브스캔 같은 곳에서 내놓은 데이터를 보면 더 재밌습니다. 32개국의 32,000명한테 물어본 거죠. 전 세계를 이끌어갈 리더 국가로 어디를 선호하냐라고요. 결과가 좀 충격적입니다. 중국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33%, 1년 전보다 무려 11%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46%, 과반이 무너졌죠. 이코노미스트는 이 현상에 어글리 큐트 컨테스트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더 예쁜 놈 뽑는 게 아니라 덜 못생긴 놈을 뽑는 대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 11%포인트라는 변화, 폭이 이 지정학적 판 위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 아니냐는 겁니다. 아니, 물론 46%가 33%보다는 높습니다. 미국이 이긴 거 아니냐고요. 근데 아직은 미국이 이겼죠. 다른 데이터를 봐도 비슷합니다. 2025년 7월에 나온 퓨어 리서치 조사를 보면은 25개국 중에서 중국에 호감을 가진다는 응답이 36%에 불과하고 비호감은 54%로 여전히 높아요. 우리가 주목할 거는 평균 점수가 아니라 이 변화, 그 기저에 있는 배신, 동맹국들의 붕괴입니다. 다른 조사들도 한번 같이 보면서 교차 검증을 한번 해보면요. 입소스 같은 데에서는 올해 4월쯤에 전 세계 29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미국이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응답이 2024년 가을에 있었던 조사에서 60%대에서 46%로 한 6개월 만에 14%포인트가 수직 낙하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퓨어 리서치의 조사를 보더라도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1년 만에 20%포인트가 날라갔죠. 그래도 과반이었는데 34%까지 폭락했습니다. 입소스 같은 데에서는 19%로 잡기도 하죠. 미국은 대체 왜 이렇게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리고 중국은 그 틈을 어떻게 쿨하게 파고들고 있는 걸까요? 이번엔 젠지의 마음을 훔친 중국의 못생긴 인형과 미국의 외교 참사 현장, 그걸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올해 5월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라마포사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골프 광이었던 트럼프를 구워 삶아보려고 남아공 최고 부자 요한 루퍼트, 골프 선수 어니엘스까지 대동해서 분위기가 아주 좋았죠. 근데 바로 그 오벌 오피스에서 역사에 남을 외교 참사가 터졌습니다. 라마포사 대통령이 남아공엔 백인 학살 같은 건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마자 트럼프가 뭔 소리냐, 증거가 있다면서 갑자기 스태프한테 소리를 칩니다. 조명 낮추고 저거 틀어라. 회의장 조명이 꺼지고 트럼프가 준비한 비디오 몽타주가 사용됐습니다. 내용은 남아공 야당 정치인이 보어인을 죽여라, 그러니까 백인을 죽여라 라는 노래를 부르는 옛날 장면. 백인 농부들의 무덤이라면서 십자가 1000개가 나오는 영상 같은 거였죠. 이거 외교가 아니라 극우 유튜버가 충격, 백인 학살, 증거 영상 이라면서 올릴 법한 컨텐츠잖아요. 트럼프는 그걸 동맹국 대통령 면전에 대고 틀어버린 겁니다. 공개적인 모욕이었죠. 트럼프의 패착은 이런 사건 단위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런 5월에 사건이 있긴 전에 2월에도 더 황당한 일이 있었죠.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먼저 25%의 전면적인 추가 관세를 때려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내세웠던 건 무역 적자가 아니고 불법 이민이랑 펜타닐 밀매를 막기 위해서였던 거죠. 이런 관세의 법적 근거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대한 비상 위협이 있을 때 발동하는 법입니다. 즉 트럼프는 자신의 동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적국과 동일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웃음벨은 그렇게 때려잡고 싶어하는 중국한테는 10% 관세를 매겼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캐나다 총리가 미국과의 오랜 관계는 끝났다라고 선언한 게 100% 이해가 됩니다. 아까 나눴던 얘기 중에 캐나다의 미국 호감도가 폭락했다는 것도 바로 그 이유죠. 멕시코는 또 어땠을까요? 만약 우리가 멕시코 국민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미국에서 너네 나라 일자리 200만 개 없애버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반면에 중국은 너네 나라에 미국 거치지 말고 아시아로 바로 수출하게 메가 항구를 지어줄게 라고 말합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보여주는 조사에 보면 멕시코의 중국 지지율이 20%포인트나 폭등을 했다고요. 그럴만도 하죠.
어쩌면 당연한 결과처럼도 보입니다. 이런 미국의 패착을 보면서 피눈물 흘리는 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을 만들었던 하버드의 조지프 나이 교수죠. 나이 교수는 2025년 4월에 트럼프 2기를 향해서 거의 한탄에 가까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는 소프트 파워를 이해하지 못한다. 아메리카 퍼스트는 다른 모두는 꼴찌라는 뜻이다. 트럼프는 권력을 강압과 거래로만 본다. 매력을 통해서 이걸 아낄 수 있다는 걸 모른다. 트럼프는 그 꿀단지를 쳐버렸다. 라는 거예요. 조세프 나이가 말하는 소프트 파워의 3요소는 문화, 그리고 정치적 가치, 그리고 외교 정책입니다. 트럼프는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정반대로 박살을 내고 있죠. 문화 면에서 백인 학살 같은 극우 이데올로기를 내세워서 문화적 매력을 파괴하고 있고, 가치, 동맹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을 하면서 민주주의 연대라는 가치를 파괴하고 있고, 외교 정책, 파나마 문화를 되찾겠다고 위협하면서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 제국주의 트라우마를 건드리고 있죠. 이런 조세프 나이가 내놓은 이론을 따라가다 보면 이거는 미국 리더십의 매력이 붕괴할 때 나타나는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인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미국이 자책골을 넣는 동안 중국이 뭘 했길래 반사이익을 봤을까요? 라부부로 한번 돌아가 보죠. 이 못생겼지만 귀여운 녀석, 중국 장난감 회사 팜마트의 핵심 캐릭터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유행 정도로만 남는 게 아닌 게 2025년 상반기에는 이 인형 하나로 6억 7,500만 달러, 우리 돈 약 9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전년 대비 7배 성장. 팜마트라는 회사 전체 매출의 35%를 이 녀석이 혼자 다 합니다. 블랙핑크 리사가 자기 인스타그램에 라부부 사진을 올리면서 글로벌 바이럴이 터진 덕분이죠. 근데 이 팜마트의 시가총액 헬로키티를 만들었던 일본은 산요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장난감만 팔아서 이렇게 했냐. 감성적 소비주의라는 산업의 판도를 바꿨다는 평가가 나오죠. 왜 지세 예쁜 바비돌이 아니라 못생기고 기괴하기까지 한 이런 라부부에 열광하는 걸까요? 문화분석가들은 어글리키트 트렌드가 인스타그램과 틱톡을 지배하는 알고리즘적인 미학, 그러니까 획일화된 아름다움에 대한 젠지의 반항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난 남들이 다 좋아하는 뻔한 거 안 좋아한다. 난 이 못생김을 이해하는 나의 취향을 드러낼 거야. 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어글리 큐트 트렌드의 원인은 어딨냐. 팜마트의 알고리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젠지가 알고리즘 실어서 어글리 큐트를 샀다는 건데 사실 그 어글리 큐트 트렌드 자체를 팜마트의 알고리즘이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팜마트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알고리즘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 데이터 시스템이 리사의 인스타 포스팅이라는 문화적인 순간을 실시간으로 감지를 했고 그리고 즉시 그 모든 자원을 재배치해서 이 트렌드를 증폭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뭐 인스타그램이든 틱톡에서요. 중국은 이제 Z세대의 진정성이나 반항이라는 감정적인 욕구마저도 데이터로 금방 분석해서 알고리즘으로 대량 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과거의 공산당 선전보다는 훨씬 세련되고 훨씬 강력한 소프트 파워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코노미스트에서 언급됐던 라부부 외에도 쿨함의 두 번째 근거로도 나오는 딥시크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요즘엔 또 Q&A 같은 모델이 언급되기도 하지만 지금 AI 시장은 오픈 AI의 모델이 장악을 하고 있죠. 근데 중국의 딥시크는 당시에 딥시크 쇼크라고 말할 정도로 오픈 AI 비용이 5%면 된다면서 가격은 거의 1% 수준으로 API 100만 개의 토큰을 처리하는 비용을 그렇게 책정을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애플이나 오픈 AI처럼 명품스러운 걸 비싸게 파는 전략이 아니라 안드로이드나 딥시크처럼 공짜에 가깝게 기술을 풀어버려서 모든 개발자가 그 모델을 기반으로 앱을 만들게 하는 거죠. 미국이 AI를 통제하려고 할 때 중국은 AI를 보급함으로써 나이지리아나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글로벌 사우스의 기술 인프라, 즉 미래의 OS를 장악하고 있죠. 성능이 5% 좋은 비싼 AI보다 가격이 5%밖에 안 하는 비슷한 성능의 AI. 이코노미스트가 또 지적하고 있는 거는 다소 우리한테 낯선 경비 전액 지원 여행입니다. 2025년 7월에 중국 글로벌 청년 인플루언서 교류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틱토커나 유튜버들을 모집했어요. 자격 요건은 되게 디테일합니다. 미국 기반 인플루언서 중에서 팔로워 30만 이상, 그리고 중국 문화를 사랑하고 무엇보다 나쁜 행동을 했던 이력이 없을 것, 경비 전액을 지원하고 비자도 신속 발급, 정부 공식 초청장까지 사실상 매수죠. 호주의 전략정책연구소는 이거를 입을 빌려서 말을 하게 하는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Z세대는 뉴스를 신문이 아니라 틱토커나 유튜버한테 얻는 편이죠. 중국은 이제 뉴욕타임스가 아니라 Z세대의 뉴스 소스인 인플루언서들을 직접 공략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상하이에서 브이로그 찍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슬림 학자나 인플루언서들을 신장, 위구르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국가가 승인한 모스크 같은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 인플루언서는 자기 채널에 돌아가서 말합니다. 와서 보니까 괜찮은데? 인권 탄압 그거 다 과장이던데? 뭐 이런 식으로. 중국 외교부가 말하는 인지적 누해 고치를 깨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런 중국 선호도의 상승세가 중국의 이웃 국가에서는 미미하다는 거예요. 일본과 한국 같은 나라에서. 특히 안보 우려가 일본이나 한국의 시각을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나라가 중국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5%를 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퓨 리서치 데이터를 보더라도 뭐 13%, 19% 정도가 나오죠. 전 세계가 중국으로 기울어가는 동안에 한국과 일본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중국의 이런 뉴쿨 전략, 뭐 라부부, 뭐 딥시크, 인플루언서가 주는 그런 이미지들은 안보라는 전통적인 하드파워 이슈가 없는 곳에서만 먹히는 전략이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좀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좀 처참하죠.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돌렸던 조사인데 중국에 대한 국가 호감도가 3점 정도, 미국은 한 6점 정도 됩니다. 시진핑 주석에 대한 호감도는 1.8점 정도, 트럼프는 3.3점 정도 되죠. 미국과 중국이 경쟁할 때 어느 편에 서야 되냐라는 물음에도 미국이 80% 넘는 응답을 얻었어요. 전 세계가 중국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동안에 대한민국은 미국을 선택하고 중국을 밀어내고 있죠. 사실 한국의 젠지가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는 꽤 명확합니다. 혐한 여론, 문화 공정 같은 것들, 김치나 한복 자기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든가 뭐 이런 역사 문화적인 갈등이죠. 그런데 서구 쪽의 Z세대의 모순 같은 게 좀 보입니다. 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서구 쪽의 Z세대는 태무에 대해서 높은 우려를 표명을 합니다. 73% 정도가. 그러면 왜 우려하냐고 물어보면 1위가 열악한 생산 조건, 2위가 그냥 중국산 제품이라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Z세대도 도덕적으로는 중국산 제품을 싫어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갑은 정직하겠죠. 다른 조사를 보면은 미국 젠지의 73%가 지난 1년 동안 테무나 쉬인에서 쇼핑한 경험이 있고 심지어 24% 정도는 매주 삽니다. 이런 게 중국 소프트 파워의 진짜 무서운 점이죠. Z세대의 정치적 올바름, 가치와 경제적 이익, 가격이 충돌할 때 가격이 이긴다는 겁니다. 중국은 Z세대의 지갑을 점령해서 정치적 반감을 줄여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가격의 논리가 한국과 일본에서는 크게 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 두 나라에 들이대는 건 소프트 파워, 뭐 인형이나 AI 같은 게 아니라 하드 파워였기 때문이겠죠. 한국한테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를 한번 되돌이켜보면 한복을 중국 소수민족 의상이라고 우겼죠. 이거는 문화적인 하드파워, 그러니까 문화 공정입니다. 일본한테는 센카쿠, 열도, 다오이다오에 매일같이 해경선을 보내면서 무력 시위를 합니다. 일본 국방 예산의 4배가 넘는 돈을 군비에 쏟아붓고 있죠. 이건 군사적 하드파워입니다. 데이터를 자세히 뜯어보면 재밌는 점이 연령별 데이터에서 좀 확인이 됩니다. 전 세계 리더 국가에 대한 선호도를 보면 65세 이상은 미국이 한 30%포인트 차이로 중국을 압도를 해요. 근데 18세에서 24세 정도 되는 Z세대에서는 미국이 41%, 중국이 39% 정도를 차지합니다. 41대 39인데 이건 거의 통계적으로 오차범위 안에 있는 동률에 가깝죠. 1945년 이후에 80년간 지속됐던 뭐 팍스 아메리카나, 그러니까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게 65세 이상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추억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즉 미래 세대한테 미국과 중국은 이미 대등한 경쟁자인 거죠. 미국의 리더십이 미래에 붕괴할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 사이에서 이미 붕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젠지가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걸까요? 아프리카나 중동의 데이터를 보면 그 과반이 중국을 선택한 결과가 발견이 됩니다. 입소스에서 내놓았던 데이터를 보면 중국이 49%, 미국이 46%를 차지합니다. 향후 긍정적인 영향을 줄 나라가 어디냐고 했을 때요. 입소스가 10년간 이런 조사를 계속 해왔는데 사상 최초로 중국이 미국을 앞질렀던 순간이었습니다. 튀니지, 이라크, 리비아, 팔레스타인 같은 중동이나 아프리카 쪽에서는 중국의 호감도가 이미 미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글로벌 리더 타이틀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력에서도 중국의 2위로 밀려나고 있는 거죠.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민심이 돌아선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분석이 되죠. 트럼프가 내세우는 혼란스러운 정책뿐만이 아니고 튀니지 같은 국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가자지구 전쟁이 터진 그 전후 2023년 10월 그 전후로 미국 역할에 대한 지지율이 40%에서 10%대로 수직으로 떨어지고 중국 역할에 대한 지지율은 70%에서 75%로 오르는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이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미국이 무조건적인 이스라엘 지지를 보내는 걸 보면서 미국의 민주주의나 인권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깨달았다고 느꼈을 겁니다. 반면에 중국은 유엔에서 휴전이나 팔레스타인 지지를 외쳤죠. 글로벌 사우스의 이익을 대변하는 유일한 강대국으로서 포지셔닝 하는데 성공한 겁니다. 중국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냐 중국이냐라는 선택지 안에서 미국의 지지율이 점점 꺾이고 있는 것,
혹은 역전까지 당하는 모습은 트럼프의 외교 패착과 가자지구 전쟁이라는 그 두 개의 폭탄이 동시에 터진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라틴 아메리카의 20%포인트 스윙되는 모습도 그 배경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페루에는 건설된 찬카이 메가포트가 있고 중국 국영 해운사인 코스코가 대주주죠. 상하이에서 페루, 찬카이까지 직항로를 열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100년 동안 통제해온 파나마 운하를 우회하고 태평양에서 아시아로 바로 물건을 보낼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뚫어버린 겁니다. 기억나시겠지만 트럼프는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고 라틴 아메리카를 위협했죠. 중국은 파나마 운하가 필요 없는 새 길을 뚫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1대1로가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부채의 함정이라는 비판을 넘어서 미국 중심의 기존의 글로벌 물류망을 대체하는 중국 중심의 신규 물류망을 깔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브라질이나 칠레 같은 남미 국가들은 이게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중국이 채권 회수자처럼 변모하더라도 빚받으러 찾아오더라도 20%포인트나 중국을 더 선호한다고 답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중국이 착한 파트너라서가 아니라 덜 나쁜 대안이라 미국을 견제할 유일한 정치적 파트너로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좀 더 설명하려면 100년 전에 이탈리아 사상가인 안토니오 그람시를 좀 소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람시는 헤게몬이라는 총칼로 윽박지르는 지배가 아니라 문화와 이념으로 설득해서 피지배층이 지배를 정당한 것으로 스스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1945년 이후에 미국은 자유나 민주주의 같은 가치를 통해서 전 세계의 동의를 얻었다는 거고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헤게모니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25년 이 동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동맹국의 관세를 때리고 백인 학살 비디오 같은 걸 틀어버리고 이게 동의가 아니라 그냥 강압에 가깝다는 거고 중국의 경우에는 어떤 쿨함, 문화 상품 면에서는 쿨함, 그리고 딥시크 같은 QN 같은 AI 모델에서는 개방성을 보여주고 상카이 같은 곳에 있는 항구를 열어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글로벌 사우스를 대변하기 시작하고 이거는 새로운 동의를 만들려는 시도로 보이죠. 이코노미스트가 보여주는 이 32,000명의 여론조사가 바로 이 헤게모니, 그 동의에 의한 지배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던 장면인 거죠. 역사적으로도 1906년에 팍스 브리타니카 대영 제국이 세계를 지배해야 하던 시절이 있었죠. 이때 리오 아멜이라는 영국 정치인이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 영국이 자유무역이라는 낡은 교리에 빠져있는 동안에 미국, 독일, 일본은 보호무역으로 자국 산업을 미친 듯이 키우고 우리를 추월했다. 2025년에 미국이 1906년에 영국과 겹치는 거죠. 트럼프의 동맹국 관세가 쇠퇴를 인정했던 영국의 리오 아멜이처럼 패권을 잃어가는 국가가 마지막으로 보이는 거의 공황 발작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 패권국의 전략이 시작부터 좀 달랐습니다. 1945년 미국 마샬 플랜,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작이었죠. 서유럽에 133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가치로는 1730억 달러쯤 되는 걸 쏟아부었습니다. 왜냐? 공산주의를 막는다는 이념적인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2013년부터 펼쳐지고 있는 중국의 1대1로 이걸 보면 팍스 시니카의 시도입니다. 인프라 지어줍니다. 조건 크게 없습니다. 니네가 왕정이든 독재든 공산주의든 간에 우리는 신경 안 쓴다. 내정 불간섭한다. 그냥 거래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2025년에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미국의 이념적인 간섭, 민주주의 해야 된다. 이스라엘 지지해라. 이런 거에 진절머리를 내는 겁니다. 차라리 중국의 거래적인 접근, 항구 지어줄게, 돈만 제때 갚아. 이걸 선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팍스 아메리카나가 지고 팍스 시니카가 오는 걸까요? 여기엔 논쟁이 많습니다. 미국이 만든 공백을 중국이 메울 준비가 아직 안 됐다.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같은 보편적인 대안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다. 맞는 말이죠. 라부부 인형이나 딥시크 AI 같은 게 자유민주주의 같은 보편 가치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허드슨 연구소에서는 이렇게 질문하죠. 팍스 시니카에 흡수될 건가? 아니면 뉴 팍스 아메리카나의 파트너가 될 건가? 이번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응답자의 33%, G세대의 39%, 그리고 아프리카나 중동의 과반은 차라리 팍스 시니카를 선택하겠다라고 답한 셈입니다. 트럼프의 뉴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게 끔찍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이 1위가 된다는 거냐? 데이터는 여전히 46대 33입니다. 중국은 팍스 시니카를 이끌 만한 보편적인 대안 가치를 아직 제시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미래세대 데이터는 41대 39로 좁혀져 있죠. 추세는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위 교체가 아니죠. 오히려 질서가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팍스 아메리카나는 무너지고 있는데 팍스 시니카가 대체하지 못하는 G0 혹은 다극화된 혼돈이 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미국은 리더가 될 능력을 잃고 있고 중국은 리더가 될 자격을 증명하지 아직 못했다는 겁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얘기했던 그 기사, 그 첫 문장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보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이 반중 편견이라는 인지적인 누의 고치를 깨고 나오고 있다. 이 얘기를 쭉 돌아보면서 우리는 또 알게 됐죠. 전 세계의 Z세대가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는 친밀하는 인지적 누의 고치를 깨고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나 일본은 어떤가요? 이런 세계적인 흐름처럼 보이는 것과는 반대로 좀 단순하게 나눠보자면 친중이냐 반중이냐 했을 때 반중이라는 더 두꺼운 인지적 누의 고치를 쌓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의 패착을 말하면서 중국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데 점점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진짜 인지적 누의 고치 속에 갇혀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얘기가 마음에 좀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는 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